미국 식품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데이터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편의점들이 하루 평균 커피 10만 잔, 김밥 5만 개를 판매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구 340만의 내륙국가,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 1300km나 떨어진 이 나라에서 한국 편의점들이 기록하고 있는 매출은 서울 강남의 매장들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판매 품목이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김이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참치김밥은 점심시간 전에 매진되는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시장 분석가들은 이 데이터를 오류로 단정했지만 현지 법인들의 실적 보고는 이것이 실제 현상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식품 유통 전문가 데이비드 첸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과연 그가 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라즈 샤르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바다도 없는 몽골에서 한국의 김이 어떻게 국민 음식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봄 저는 네팔 카트만두의 작은 사무실에서 다음 달 트레킹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약은 예년만큼 활발하지 않았죠. 관광업이 주 수입원인 저로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랜 친구 데이비드 첸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글로벌 식품 유통 전문가로 일하는 데이비드는 평소와 달리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방금 검토한 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믿기 힘든 데이터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몽골의 시우 편의점 매장당 하루 평균 커피 판매량이 200잔을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매장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구 340만, 1인당 GDP 6,000달러에 불과한 내륙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판매 상위 품목이었어요. 1위가 커피, 2위가 참치김밥, 3위가 치즈콘도그였는데 모두 한국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바다도 없는 나라에서 김이 든 음식이 베스트셀러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현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즉시 몽골행을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도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마침 트레킹 비수기였던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데이비드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과 초원을 바라보며 그는 이 황량한 땅에서 정말로 한국 편의점 문화가 뿌리내렸을까 의구심을 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의 표정은 기대보다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다와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1300km나 떨어져 있죠. 소금조차 수입해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 김이나 해산물이 들어간 음식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황량한 스텝 지대였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는 전통적인 게르와 현대식 건물들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는 동안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펼쳐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몽골 전체 시우 매장 수는 500여 개, 하루 평균 판매되는 커피가 10만 잔이 넘고 김밥은 5만 개 이상이라는 수치가 화면에 떴어요.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불과 몇 블록 사이에 시우와 GS25가 여러 개 있었고 매장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죠.
데이비드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는 매장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몽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한국 음식을 사 먹는다면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데이비드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중국 시장 진출 실패의 기억이었죠. 당시 그는 미국의 대형 식품 회사에서 아시아 전략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시장 조사,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 개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상사였던 마크 윌슨은 차갑게 평가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서구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없다고 말이죠. 그 실패 이후 데이비드는 아시아의 작은 시장들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몽골의 사례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국의 제품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은 분명 연구해 볼 가치가 있었어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과 거리가 먼 몽골에서 말입니다. 잠들기 전 데이비드는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울란바토르 시내의 시우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죠. 과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별들이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륙 깊숙한 이곳에서 바다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요? 내일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몽골의 아침은 정말 춥고 건조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고 콧속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시우 매장은 호텔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매장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어요.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전통 의상인 대를 입은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고 특히 김밥 코너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김치김밥 등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채우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랐죠. 커피 머신 앞에도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메뉴는 한국 편의점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능숙하게 주문하고 결제했습니다. 마치 이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데이비드는 계산대 근처에서 매장을 관찰하고 있던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바트볼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시우 몽골 지역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자 바트볼드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죠. 바트볼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제품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밥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대부분 매진되고 커피는 하루 종일 꾸준히 팔린다고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는 아침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물어보니 바트볼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고 그들처럼 커피를 마시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진다는 거였죠. 매장을 나와 다른 시우 지점들을 둘러보니 상황은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커피와 샌드위치,
김밥이 주로 팔렸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시락과 컵라면의 판매가 늘어났어요. 특히 신라면은 거의 모든 손님이 하나씩은 집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매장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70대 할아버지가 김을 한 봉지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곁에서 다른 과자를 고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결국 김을 2봉지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려와 김밥과 도시락을 사갔고 일부는 매장 안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서울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 과자와 음료수를 사갔어요. 인기 품목은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같은 한국 과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광고하는 제품들을 특히 선호하는 것 같았죠. 저녁 시간대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저녁거리를 사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즉석밥과 레토르트 카레, 각종 반찬류가 인기였습니다. 맥주와 소주도 꾸준히 팔렸는데 특히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인기가 많았죠. 하루 동안 6개의 CU 매장을 방문한 결과 데이터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몽골 사람들은 한국 편의점 음식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GS25 매장도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상황은 CU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이 주를 이루었고 현지 제품은 일부 유제품과 생수 정도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제품도 있었지만 한국 제품에 비하면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죠. 그날 밤 데이비드는 하루 동안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몽골 사람들은 자국 음식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러시아 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을 선택하는 걸까요? 특히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김과 같은 해산물 제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현지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한국 음식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몽골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현지의 경제 전문가를 만나 몽골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싶어 했죠. 대학 캠퍼스는 소련 시대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서 현대적인 변화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고 캠퍼스 내 카페에서는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제학과 건물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체렌도르지 교수였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성으로 모스크바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몽골로 돌아온 후 15년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몽골 경제 발전 관련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체렌도르지 교수는 먼저 몽골의 지리적 특수성부터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태평양까지 1300km, 북극해까지는 1700km나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고립성 때문에 몽골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해왔다는 것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몽골인들의 수입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몽골은 정반대라고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생필품조차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수입품이 더 좋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교수는 소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 소금도 전량 수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산 제품과 친숙하게 자란다고 했어요. 소금부터 시작해서 설탕, 차,
커피 등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모두 수입품이니 외국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적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 제품인지 물어봤더니 체렌도르지 교수는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러시아 제품은 구소련 시대의 투박함이 여전히 남아있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 제품은 품질과 가격 그리고 이미지 면에서 몽골 중산층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교수는 몽골 경제의 구조적 특성도 언급했습니다. 몽골은 광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인데 이로 인해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이 형성되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음식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우리는 울란바토르 최대의 재래시장인 나란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양고기와 유제품을 파는 노점들, 러시아에서 수입한 밀가루와 중국산 야채들, 그리고 전통 의상과 생활용품들이 뒤섞여 있었죠. 시장 한 구석에서 우리는 작은 김 도매상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한국산 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상인은 하루에 수백 봉지씩 팔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 고객은 주변 식당들과 일반 가정이라고 했죠. 근처 식당가로 이동하니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음식점들 사이에 김밥 천국 명동김밥 같은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 김밥집에 들어가 보니 메뉴판에는 각종 김밥과 라면, 떡볶이, 순대 등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비쌌지만 점심시간도 아닌데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는 참치김밥과 라면을 주문해봤습니다. 맛은 한국에서 먹는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김밥을 만드는 주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젊은 몽골 여성들이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김밥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손놀림이 빨랐죠. 옆 테이블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직장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밥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니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던 음식을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내용이었죠. 식당을 나와 주변을 더 둘러보니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베이커리부터 교촌치킨, BBQ 같은 치킨 전문점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치킨집들은 저녁 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도 한국 관련 매장들이 많았는데 특히 식품 코너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과자, 라면, 김 각종 소스류가 별도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격표를 보니 현지 월급 수준을 고려하면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쇼핑카트에 한국 제품을 가득 담은 주부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 주부는 신라면 5봉지와 김 10봉지, 그리고 각종 한국 과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고 물어보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산다고 했죠. 쇼핑몰 푸드코트에도 한식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등 전형적인 한국 음식들을 팔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손님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몽골에서 젓가락을 쓰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 대부분이 젓가락질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영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더 깊고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몽골인들에게 한국 음식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젊은이들은 트렌드로, 중년층은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노년층도 호기심과 자녀들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으로 보였죠. 셋째 날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바트볼드가 소개해준 사람은 감바타르라는 7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평생 유목민으로 살다가 몇 년 전 울란바토르로 이주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거실 한쪽에는 전통적인 몽골 가구들이, 다른 한쪽에는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었죠. 감바타르 할아버지는 뜻밖에도 김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김을 본 것은 3년 전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까만 종이 같은 것을 먹고 있을 때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손녀가 권하는 대로 한 조각 먹어보고는 신기한 맛에 놀랐다고 합니다.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감바타르 할아버지에게 김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바삭한 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매력적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매일 김을 먹게 되었는데 이제는 김 없이는 밥을 먹기가 어색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세대는 소련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는 뭔가 달랐다고 했어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몽골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김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몽골 차인 수테차에 김을 찍어 먹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짭짤한 김과 짭짤하면서도 기름진 수테차가 만나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한국 음식을 몽골식으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감바타르 할아버지의 집을 나와 우리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몽골 국립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22살의 앵으 바야르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신다고 했습니다. 앵으 바야르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공부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혼자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항상 커피가 함께한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편의점 커피는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죠. 스타벅스 같은 고급 커피숍보다 편의점 커피가 더 일상적이고 친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김밥이 완벽한 한 끼 식사라고 했어요. 양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전통 몽골 음식과 달리 김밥은 가볍고 영양 균형도 좋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들고 다니기 편해서 바쁜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라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몽골의 춥고 건조한 날씨에 뜨끈한 라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어요. 특히 신라면은 이제 몽골의 국민 라면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신라면 몇 봉지쯤은 항상 구비해둔다는 것이었죠. 흥미로웠던 것은 이들이 한국 음식을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시아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울란바토르의 한 중산층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둘이 사는 아파트였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김치 냄새가 났어요. 주방을 보니 김치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김치 냉장고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우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탁에는 전통적인 몽골 음식인 양고기 수프와 함께 김치, 김 그리고 각종 한국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들은 이것이 요즘 몽골 가정의 일반적인 저녁 식사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0대 딸이 능숙하게 김으로 밥을 싸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유치원 때부터 김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아이가 좋아하니까 사줬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김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각자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와 삼겹살의 조합을 좋아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직접 끓일 정도로 한국 요리에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아들은 떡볶이와 핫도그를 좋아한다고 했죠.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음식이 몽골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식할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식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를 사고 한국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중국 대형 유통업체 화룬완자의 몽골 지사장 리웨이였어요. 42세의 그는 베이징에서 파견되어 3년째 울란바토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리웨이는 데이비드가 몽골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몽골 같은 작은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개인적인 시장 조사라고 답하자 리웨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몽골 시장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곧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웨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몽골 전체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이 몽골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논리였죠. 특히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중국계 편의점 체인을 대거 진출시키고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중국 식품을 개발하며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 제품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이미 여러 중국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가 떠난 후 데이비드와 저는 그의 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중국의 위협은 실제했지만 과연 가격만으로 이미 자리 잡은 한국 제품의 인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문화적 영향력과 브랜드 이미지는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에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계 슈퍼마켓과 한국계 매장들을 비교해 보기로 했죠. 중국계 대형 슈퍼마켓은 확실히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과자나 음료가 한국 제품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했어요.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계 매장은 물건은 많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불친절했어요. 반면 한국계 편의점들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고객들이 훨씬 많았죠. 한 대학생 그룹을 관찰해 보니 그들은 중국계 매장 앞을 그냥 지나쳐 시유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중국 제품은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특히 식품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산 분유 파동 이후로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우리는 몽골 최대의 쇼핑몰인 샹그릴라 몰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푸드코트에는 중식당, 한식당, 일식당, 그리고 몽골 전통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붐비는 곳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커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국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을 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어요. 딸이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중국 회사보다 대우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품은 비싸긴 해도 오래 쓸 수 있어서 결국은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이었죠. 호텔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면서 리웨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중국의 자본력과 지리적 이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이미 깊숙이 각인된 브랜드였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영향력은 단기간에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미 형성된 문화적 선호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데이비드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라는 작은 시장이 보여주는 큰 가능성, 그리고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본사에 어떤 보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데이비드는 아침 일찍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저녁이었는데 상사인 마크 윌슨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어요. 데이비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하자 화면 속 마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구 340만, 1인당 GDP 6,000달러의 시장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중국이나 인도의 2티어 도시들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몽골 시장의 특수성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마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투자 가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더 나아가 데이비드가 감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문화가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본사의 임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몽골은 그저 스프레드시트 상의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데이비드는 독자적으로라도 이 시장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며칠 더 머물면서 심층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했죠. 오후에 우리는 시우 몽골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현지인이었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몇 명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몽골 법인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전무는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몽골 진출 이후의 성장 그래프와 향후 계획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설명에 따르면 시우가 몽골에 처음 진출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회사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했어요. 시장 규모도 작고 물류 비용도 높고 무엇보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 전무는 몽골 시장의 잠재력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편의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어요. 무엇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몽골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거나 반대로 한국에서는 별로인 제품이 몽골에서는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매운맛 라면은 한국보다 몽골에서 더 인기가 많았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얼큰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조정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김밥의 경우 처음에는 한국과 똑같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양고기를 넣은 몽골식 김밥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 운영은 현지 직원들이 주도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몽골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현지 고객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무는 특히 김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검은색 음식에 거부감이 있었고 바삭한 식감도 낯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시식 행사와 마케팅을 통해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갔고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김 전무는 우리를 최근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편의점보다 3배 정도 큰 규모였는데 단순한 편의점을 넘어서 복합문화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카페 공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밥 제조 공간이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들이 김밥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매장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저녁거리를 사거나 간단히 라면을 먹고 가거나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훈 전무와의 만남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중견식품기업 대표가 울란바토르를 방문 중인데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민수 대표는 50대 초반의 정력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김과 각종 스낵류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몽골 시장에 진출한 지 5년째라고 했어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몽골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죠. 정 대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회사는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했지만 몽골에서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고 있었어요. 몽골 전체 김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고 해외 매출의 20%가 몽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몽골에 진출할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바다도 없는 나라에서 김을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내부 반발이 심했어요. 하지만 정 대표는 작은 시장이라도 제대로 파고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왜 김을 좋아하게 됐는지,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를 철저히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김을 그냥 먹거나 밥에 싸 먹지만 몽골에서는 차에 찍어 먹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몽골 전용 제품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일반 김보다 두껍고 짭짤한 맛이 강한 제품, 그리고 유목민들이 이동 중에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한 제품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제품도 충분히 몽골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보자고 했어요. 한국 기업의 유통망과 현지 노하우를 활용하고 미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건강식품이나 유기농 제품이 몽골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몽골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산 건강식품은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 대표는 자신의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공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한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시설과 포장 라인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직원이 몽골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김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품질관리실에서는 몽골인 직원들이 제품을 꼼꼼히 검사하고 있었는데 한국 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점심 메뉴로 한국 음식과 몽골 음식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김치와 양고기를 함께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이 회사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죠. 공장 방문을 마치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정 대표는 자신의 철학을 들려줬습니다. 작은 시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작은 시장일수록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몽골처럼 특수한 시장에서 성공하면 그 경험을 다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사는 몽골 시장을 무시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접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적인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기업의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에 실망한 그는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마크 윌슨에게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대표에게 연락해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전했어요. 정 대표는 기뻐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정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현지 파트너들도 함께였어요. 몽골의 주요 유통업체 대표들과 식품 수입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특히 한 수입상은 미국의 유기농 시리얼과 건강 스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미국산 유기농 제품은 그런 내지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리스트부터 마케팅 전략, 가격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합한 제품과 브랜드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 대표는 우리를 울란바토르의 한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몽골 전통 음식과 한국 소주를 함께 즐겼어요. 정 대표는 이것이 바로 문화의 융합이라며 비즈니스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 대표는 더 큰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몽골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시장이라며 몽골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데이비드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가 된 것이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의 여러 중소식품 기업들과 접촉해 몽골 시장 진출을 도왔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애틀의 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였습니다. 작지만 품질로 유명한 이 회사는 아시아 진출을 꿈꿔왔지만 방법을 몰랐었죠. 정민수 대표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커피 브랜드를 CU와 GS25에 입점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커피와의 경쟁이 걱정됐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몽골 소비자들은 이미 커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더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몽골의 추운 날씨에 맞춘 특별 블렌드였습니다. 진한 로스팅과 초콜릿 향이 가미된 이 제품은 울란바토르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어요. 현지 한정판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오픈했습니다. 미국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몽골의 전통 문양을 더한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을 섰습니다. 한국 커피도 좋지만 미국 커피도 궁금했다는 반응이 많았죠. 데이비드는 현지 직원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커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몽골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배웠고 곧 능숙하게 고객들을 응대하게 됐습니다. 매장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미국산 유기농 스낵과 건강식품도 함께 판매했습니다. 그래놀라바, 말린 과일, 너트류 등이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건강을 중시하는 몽골의 젊은 직장인들과 주부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커피 토크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미국 문화에 대한 강연과 함께 무료 커피 시음회를 진행했어요. 현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300잔의 커피가 팔렸고 주말에는 500잔을 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매일 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현지화였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몽골 사람들의 입맛과 문화를 존중했어요. 예를 들어 몽골 전통차인 수테차와 어울리는 커피 블렌드를 개발하거나 몽골의 명절에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미국의 한 유기농 이유식 브랜드였습니다. 몽골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이유식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런칭에 앞서 몽골 엄마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우려사항과 니즈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어요. 특히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 성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런칭 행사는 울란바토르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소아과 의사와 영양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고 제품 시식회도 함께했어요. 참석한 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엄격한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신뢰를 줬죠. 이런 성공들이 쌓이면서 데이비드의 컨설팅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몽골뿐만 아니라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작은 시장이라고 무시했던 곳들이 오히려 블루오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현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운 미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저는 울란바토르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끝없는 대지가 펼쳐져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밥, 신라면과 함께 이제는 미국산 유기농 제품들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히 몽골화된 것 같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에서 김을 먹고 유목민의 땅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처음 몽골에 왔을 때는 이런 변화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고 외진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가능성이 넘치는 곳일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 문화의 힘이 경제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주 가는 CU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커피와 김밥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매장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울란바토르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춥고 건조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곳곳에서 한글 간판과 영어 간판이 몽골어 간판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가 몽골 진출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바다 없는 나라에서 바다의 맛을 파는 아이러니. 그것이 우리가 울란바토르에서 발견한 글로벌 시장의 진짜 매력이었습니다.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의 힘은 때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몽골은 더 이상 작고 외진 시장이 아니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환영하는 역동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바다는 없지만 김을 사랑하는 이 특별한 나라에서 말입니다.